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 12주차입니다. 저는 이범우입니다. 오늘도 먼저 11주차에 했던 거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이제 장기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분양가 규제 해가지고 임대료 규제의 효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이제 장단기 효과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 장단기 효과를 그림 62쪽에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정책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주택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국가 또는 도시에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모두 시장 균형점 E0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점 E0점은 단기와 장기 모두에 있어서 균형인 점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균형 임대료 R0가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아서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 임대료 R0보다 낮은 R바로 설정한 경우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장기이고 그리고 임대료가 낮다고 다른 용도로 건물 용도를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이 이러한 임대료 상한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의 총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주택 스탁, 주택 재고 H0에서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결국 임대료를 R0에서 임대료 상한인 R바로 하락을 시킬 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긴 하죠. 즉 주택 소유자의 임대 수입이 사각형 R바, R0, E0, F만큼 감소시키지만 그만큼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즉 주택 임차인의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율성의 손실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에서 정부는 임대인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장기에서는 임대인들이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하거나 또는 유지 보수를 등한시하여 주택의 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R바로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량이 H1만큼으로 바뀐다,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점 E1점이 되는데요. 이때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친 게 총 잉여인데요. 임대료 규제 전과 규제 하에서의 총 잉여를 비교해 보면 먼저 임대료 규제 전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R0, A, E0이고요.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C, R0, E0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전 총 잉여는 삼각형 C, A, E0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료 규제하에서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R바 AB E1이고요.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C R바 E1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하에서 총 잉여는 사각형 CAB E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장기에선 총이여가 삼각형 E1, B, E0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 그러니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제 전에 시장 균형에서 주택 수요량은 H0인데 비해서 규제 하의 수요량은 H'이고 또 규제 하에서는 H1, H'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H0에서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급 물량을 임차인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 배분 방식 그리고 임대주택 스탁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그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대주택 배분 방식, 정말 공급 물량을 임차인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임대주택 배분 방식과 그리고 공급량을 H0에서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임대주택 스탁을 유지하는 이런 보완적인 정책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임대주택 배분 방식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자들 간의 주택을 배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서 1순위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선착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이제 임대료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대기자 명부의 관리를 감시, 감독하거나 또는 아예 관련 부서가 도시 전체 대기자 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격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스탁을 H0에서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임대계약서 임대기한 조항을 무력화시키고요. 임대인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좀 자유롭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임차인 외에도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업자가 공실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가주택 시장에 공급하려 하는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개조하여 매각하는 행위, 콘도 컨버전을 갖다가 막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의 적절한 유지 보수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또는 위생상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결국 단지 가격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요.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 스탁 유지, 주택의 유지 보수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 체계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 체제는 또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는데요. 첫째, 임대인, 임차인 또는 양측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모두 제약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포괄하는 객관적인 규정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넷째,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스탁과 그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또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6쪽에 강의한 66쪽의 그림을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주택 분양가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아야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존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 설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모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덕호 교수님의 모형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과 기존 주택이 동일한 재화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에서 분양하는 주택과 기존 주택이 동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두 유형의 주택이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고 같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은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곡선과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의 수평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이미 만들어져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 때문에 임덕구 모형에서 공급 곡선은 조금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직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가 어떤 가격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양 이상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수직선의 모양을 취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점 A와 B 사이에서는 수직선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만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점 B 이상의 가격에서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점 이상의 가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C점 이상에서는 다시 수직선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생산 요소, 특히 택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덕호 교수님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을 경우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즉 점 A와 B 사이에서, 점 B와 C 사이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D와 공급 곡선 S가 교차하는 점 E0에서 균형을 이루고요. 이때 균형 가격은 P0, 균형 공급량은 H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임덕호 교수님의 모형에서 이제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 P0보다 낮은 P바를 상한 가격으로 설정하고 P바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균형 가격 P0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은 H1만큼만 공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E1F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초과 수요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분 기능, 그러니까 가격을 대신해서 배분할 수 있는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청약 가점제, 채권 입찰제, 그리고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가격을 대신해서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입니다. 신규 주택은 분양가 규제 수준, 즉 P바라고 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기존 주택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간의 경쟁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P'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소수의 소비자는 기존 주택과의 가격 차, 즉 E1G만큼 또는 P바, P' 이만큼에 해당하는 횡재를 하게 되지만, 기존 주택시장에서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나머지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었을 때에 비해 더 높은 가격 P'에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죠. 그러니까 좀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구생, 총이여는 어느 정도일까? 총이여가 줄어들었는지를 갖다 살펴보면 분양가 규제 때문에 사회적 구생이 삼각형 E1, G, E0만큼 감소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양가 규제를 통한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 구생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앞서 설명드린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횡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좀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주택 공급 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주택 공급 규칙이라고 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둘째,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의 규모를 적게 유도하는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완 조치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택지를 낮은 가격에 개발해서 공급하는 공영개발 제도도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임대료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강의안은 68쪽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공간 서비스가 거래되는 공간 시장, 즉 임대 시장과 부동산 자산이 거래되는 자산 시장, 우리가 흔히 매매 시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이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산시장의 결정 원리는, 자산시장의 그 작동 원리는 그냥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듯 싶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긴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을 종합한 디파스켈리 휘튼이라고 하는 두 학자의 모형을 도출하고요. 이 모형을 이용해서 수요 및 공급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균형의 변동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일단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즉 토지 외에, 그러니까 토지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의 재고는 일정 기간 동안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공간의 사용이라는 서비스의 흐름, 플로우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공간 서비스는 공간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공간시장의 참여자는 주거용 공간 또는 비주거용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 기업들, 그리고 이들에게 공간을 공급하는 가구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주거용 공간 또는 비주거용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와 기업들이 공간시장의 이제 수요 측면의 참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공간을 공급하는 가구와 기업들은 이제 공간시장의 공급 측면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산시장의 참여자는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매각하려는 가구와 기업들, 그리고 연기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투자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는 가구, 기업, 연기금,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투자자들이 바로 이제 수요 측면을 구성하고요. 매각하려는 투자자들이 공급 측면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공간시장에서 가격 변수는 이제 임대료가 그 역할을 하고요. 자산시장의 가격 변수는 말 그대로 자산 가격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가보유주택, 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구분이 솔직히 명확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용 부동산 시장 같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오피스 시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피스 건물, 이걸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분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형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튼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1996년에 처음 제시한 모형이고요. 줄여서 DW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부동산 자산시장과 공간시장을 연계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작동을 한 번에 동시에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 모형에는 4개의 내생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그 값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료, 그리고 자산 가격, 신규 건설량, 신규 공급량, 그리고 공간 재고 해가지고 4개의 내생 변수의 균형이 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4개의 4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릴 때 그려놓는 걸 이제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맞는지, 이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일사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종축을 축으로 회전시켜 놓으면 그게 이사분면이 되고요. 다시 그걸 횡축을 축으로 회전시켜 놓으면 삼사분면이 되고, 그리고 다시 종축을 축으로 회전시키면 사사분면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일사분면, 이사분면, 삼사분면, 사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사분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사분면을 나타내는 것. 일사분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래프, 그 평면입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은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사분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횡축에는 공간 재고, 그래서 공간 재고니까 스탁, 앞자 따가지고 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는 공급이 아니라 공간 재고, 공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 재고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축은 임대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장의 가격 역할을 하는 임대료를 종축, Y축, 세로축에 놓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고량을 횡축, X축, 가로축에다 놓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일사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장에서 일사분면에서 이제 공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공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부동산 공간시장의 균형을 분석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임대료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변수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임대료와 지역 경제 변수의 함수이다. 다시 얘기해서 임대료와 지역 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 또는 수요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의 수요량은 부동산 공간의 가격 역할을 하는 임대료와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에 이제 수요 함수를 갖다가 써놨는데요. 공간 수요 함수는 공간 수요량은 여기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D, 이게 공간 수요량이고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은 R이라고 하는 임대료 그리고 E라고 하는 지역 경제 변수의 함수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수요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표현은 이 파셜 D 오버 파셜 R은 0보다 적다. 이거는 임대료, 분모에 있는 임대료와 분자에 있는 공간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소유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공간을 점유하려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창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부동산 공간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임대료가 부동산 공간의 가격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소유자에게는 자산을 소유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공간 이용에 대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임대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업의 공간 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공간 수요 살펴보면요. 기업의 공간 수요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 그리고 그 기업의 고용 수준, 그리고 공간 사용의 상대적 비용,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요. 가계의 공간 수요는 소득이라든지 가구 수, 그리고 공간 사용에 대한 상대적 비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용자가, 그러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공간 이용자가 임대료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양의 공간을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든 낮든 거의 비슷한 공간을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비탄력적인 수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공간 수요 곡선 D는 DRE라고 하는 이 공간 수요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 수요량이 임대료 수준에 굉장히 민감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간 시장의 수요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공급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측면을 보면 먼저 단기적으로는 건물의 재고와 총 가용 면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간이 이제 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공간 재고량에서 나오는 공간 서비스의 양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는 S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뭐 이게 공간의 공급량이 될 수 있고요, 공간의 양이 될 수, 공간의 서비스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고를 S라고 하고, 이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도 단기에 있어서는 고정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최초의 공간 재고, 기초에 어떤 그 기간이 있으면 그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지면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그리고 주어진 공간 재고, 이게 공급량이 되니까 그 둘이 일치하도록 균형 임대료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DRE는 S라고 하는 이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 그거 갖다 이제 요 일사분면에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공간 재고량은 주어진 기초의 공간 재고량 S0에서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게 공간시장에서 공급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RE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이제 공간시장의 수요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가, 기초의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쭉 따라 올라가 수직선이 이제 공급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곡선과 우상향하는 DRE라고 하는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 그 점에서 균형 임대료 R0 그리고 균형 공간 재고 S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역 경제 변수는 이 모형 자체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모형 밖에서 결정이 돼서 이 모형에는 주어지는 변수, 즉 다시 말해서 외생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자, 어렵지 않아요. 내생 변수는 그 모형 내에서 찾아내는 변수이다, 결정되는 변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생 변수는 모형의 바깥쪽에서 결정돼서 이 모형에는 그냥 주어지는 그런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모형 밖에서 결정돼서 이 모형에 주어지는 지역 경제 변수라고 하는 변수가, 외생 변수가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아까 뭐 인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거나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공간 수요 곡선이 DRE에서 DRE 프라임으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공간 재고, 공간 수요가 아니에요. 공간 재고입니다. 요거.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 S0에 대응하는 임대료가 이제 R0가 아니라 R1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사분면 가지고 설명한 거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은 DRE는 S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저변에 있는 DRE, 공간 수요 곡선인데 이것은 우하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변수 E가 증가하거나 많아지거나 더 상승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 곡선 DRE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간 수요량이 임대료에 대해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평선이 된다라고,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일사분면에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